보상금 5억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됐습니다. 30년 운영한 횟집 쉘터를 내리던 날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풍악이 울리고 돈다발이 굴러다니던 바닷가 마을이 하루아침에 유령 마을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경남 진해 수치마을에서 30년 넘게 횟집을 했던 71살 늙은이입니다. STX 조선소가 한창이던 그 시절 내 가게 앞에는 매일 저녁 줄이 섰습니다. 근로자들이 3차, 4차를 돌며 돈을 물 쓰듯 쓰던 그때 나는 한 달에 순수익만 1,500은 손에 쥐었습니다. 조선소가 마을을 통째로 사들인다는 소식에 보상금까지 기대했지요. 인생 이모작, 노후 걱정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기업이 중국의 손을 뻗다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보상금은 한 푼도 못 받았고 조선업 불황이 10년을 넘기면서 단골들은 전부 떠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졌지만 그 사람들은 내 횟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노래방도 모텔도 식당도 줄줄이 문을 닫았고 끝내 나도 셔터를 내렸습니다. 지금 이 마을에는 빈 건물과 경매 딱지만 남았습니다. 나는 고향이라는 끈 하나에 매달려 여기 버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시면 여러분은 내가 30년에 걸쳐 뼈로 깨달은 것을 영영 모르고 지나치게 됩니다. 딱 한 줄이면 됩니다. 댓글 하나가 이 늙은이한테는 오늘 하루를 견디는 약이 되고 여러분한테는 같은 실수를 피하는 방패막이가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수치마을에 처음 횟집을 연 게 1993년입니다. 39살이었지요. 그때 나는 마산 어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경매장에 가고 싱싱한 놈들을 골라서 좌판에 올리고 해가 질 때까지 목청 높여 손님을 불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이었는데 그게 10년 넘게 이어지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등짝에 항상 비린내가 배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생선 비늘이 끼어서 아무리 씻어도 안 빠졌습니다. 마누라가 빨래를 하면서 당신 옷에서 생선 냄새가 안 빠진다고 투덜거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던 형님 한 분이 귀띔을 했습니다. 야, 진해 수치마을에 바닷가 가건물 하나 나왔다더라. 조선소 앞이라 장사가 되겠다 싶으면 가서 한번 봐라. 나는 그 말을 듣고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횟집이라. 생선은 알지만 회를 뜨는 건 또 다른 기술이었거든요. 그래도 가보기나 하자 싶어서 마누라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수치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해안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3월이었는데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섞여오는 냄새가 어시장과는 달랐습니다. 비린내가 아니라 짠내, 바다 그 자체의 냄새였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갈매기떼가 머리 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조선소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쇠붙이가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고 그 아래에서 용접 불꽃이 파란 점처럼 반짝였습니다. 수천 명이 저 안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가건물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도로변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허름한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건물이라고 하기도 민망했습니다. 시멘트 벽에 금이 가 있었고 철문은 녹이 슬어서 손을 대면 붉은 가루가 묻어났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좌석이라야 15개 남짓, 주방은 한 사람이 겨우 돌아설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보니 녹물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게 안쪽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는 순간 숨이 탁 멎었습니다. 바다가 코앞이었습니다. 창문 바로 아래가 방파제였고 거기서 3미터만 내려가면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가게 안까지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부서져서 천장의 물결무늬가 일렁거렸습니다.
갈매기가 지붕 위에 앉아서 꽥꽥 울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다, 여기서 하면 되겠다 하는 확신이 가슴 한가운데서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마누라한테 말했습니다. 수치마을에 횟집 하나 얻으려고 한다. 마누라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횟집? 당신이 회를 뜰 줄 알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마산에 있는 횟집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새벽에는 어시장 장사를 하고 오후에는 횟집에 가서 칼질을 연습했습니다. 광어 한 마리를 앞에 놓고 뼈를 발라내고 살을 저미는 연습을 수백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이 뭉개지고 두께가 들쭉날쭉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칼이 생선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면서 얇고 균일한 회가 나왔습니다. 그때의 그 뿌듯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1993년 6월 나는 수치마을 가건물에서 횟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바다횟집. 단순하지요. 그런데 그 단순한 이름이 나중에 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 됩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주방에서 회를 떴고 마누라가 홀을 봤습니다. 손님이 10명만 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누라가 주문을 받아와서 광어 대자 하나요. 하고 소리치면 나는 수족관에서 광어를 건져 올려 도마 위에 놓고 칼을 댔습니다. 손이 떨리면 안 됩니다. 회는 칼이 흔들리면 맛이 달라지거든요. 석 달이 지나니까 저녁마다 자리가 꽉 찼습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재료가 싱싱했습니다. 나는 어시장 출신이니까 좋은 생선 고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새벽에 직접 항구에 나가서 그날 잡은 놈 중에 가장 싱싱한 걸 골랐습니다. 손님들이 한 점 입에 넣고 눈이 커지는 걸 보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게 없었습니다. 조선소 반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이 최 씨였는데 다들 최 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5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에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그 양반이 부하 직원 대여섯을 데리고 처음 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니 사장님, 여기 회 맛있다면서? 오늘 우리 반이 안전 무사고 100일 달성했으니까 한턱 내겠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광어 대자에 우럭 중자 매운탕까지 시켰습니다. 소주가 5병이 나갔습니다.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최 반장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회가 마산보다 싱싱하네. 앞으로 단골할게.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최 반장이 다른 반 사람들한테 소문을 냈습니다. 수치마을 바다횟집 가봐라. 회가 끝내준다. 일주일 만에 예약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횟집이라는 게 입소문이 전부 아닙니까? 한 사람이 10사람을 데려오고 10사람이 100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저녁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힘들어졌습니다. 1년 만에 나는 가건물을 허물고 제대로 된 2층 건물을 올렸습니다. 1층은 횟집 좌석 50개, 2층은 단체석 2개와 작은 노래방 2칸. 건축비가 8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은행에서 5천을 빌리고 나머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빚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기세라면 2년이면 다 갚을 수 있다고 계산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1년 반 만에 은행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 시절 수치마을 저녁 풍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후 6시 조선소 정문이 열리면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수백 명, 아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길로 밀려 나오는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에 그을린 얼굴, 기름때 묻은 손, 안전모 자국이 이마에 붉게 찍힌 얼굴들. 그래도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와 이제 한잔 해야지 하는 기대가 섞인 표정이었지요. 조선소 일이라는 게 목숨을 건 작업이 많았거든요.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용접 불꽃에 화상을 입거나 무거운 쇠붙이에 깔리거나 하루를 무사히 마치면 그 자체가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골목으로 들어서면 횟집마다 호객 소리가 터졌습니다. 형님, 오늘 광어 좋아요. 사장님, 전복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늘 화로회 특가입니다. 나도 가게 앞에 서서 손님을 불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큰 소리로 어서 오십시오. 바다횟집입니다. 하고 외치면 아는 얼굴들이 손을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냐고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손님이 워낙 많으니까 다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횟집만 해도 이 작은 마을에 16개가 있었는데 저녁이면 전부 찼습니다. 노래방은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2층, 3층 건물마다 노래방 간판이 걸려 있었고 포장마차, 치킨집, 분식집, 중국집까지 전부 장사가 됐습니다. 편의점도 3군데나 있었는데 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때 이 마을에는 특유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조선소에서 쇠 두드리는 망치 소리, 용접기가 치직거리는 소리가 바다 건너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면 퇴근 시간이 됐다는 뜻이었지요. 저녁이 되면 그 쇠 소리가 노래방 음악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트로트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남진의 님과 함께, 나훈아의 영영,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 2층, 3층 창문마다 노래소리가 새어나왔고 가끔 음치인 어떤 형님이 목청을 높이면 옆 가게에서 야, 좀 조용히 불러라 하고 소리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면 또 웃음이 터지고 누군가는 내가 더 잘한다 하면서 마이크를 뺐고 그 소리들이 바닷바람을 타고 퍼지면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잔치판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더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마을 전체가 술판이었습니다. 조선소가 격주 토요일 휴무였는데 금요일 밤부터 근로자들이 풀려나서 횟집에서 1차를 하고 노래방에서 2차를 하고 포장마차에서 3차를 하고 새벽에 모텔로 비틀비틀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에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방파제 위에 누워서 코를 골고 있는 작업복 차림의 사내를 보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위험하긴 했는데 그때는 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고 저녁에는 가게가 푹 적였고 통장에는 돈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마누라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종업원도 2을 뽑았습니다. 홀 아주머니 1분과 주방 보조 1명. 나는 회를 뜨는 데 집중하고 마누라는 전체를 관리하고 종업원들이 서빙과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2층 단체석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큰아들 녀석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다고 내려오면 나는 생선 비늘 묻은 손으로 연필을 잡고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횟집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을 법도 한데 그때는 이 마을 아이들 대부분이 횟집이나 노래방이나 가게 자식이었으니까 놀릴 사람이 없었지요. 오히려 너네 아빠 횟집이 제일 맛있다는 말을 듣고 큰아들이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업이 더 크게 화랑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늘면서 선박 수요가 폭발했고 한국 조선사들이 그 물량을 쓸어 담았습니다. STX도 몸집을 불려가면서 조선소를 확장했습니다. 기존 도크에 새 도크를 추가하고 하청 업체도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원청 직원의 하청 직원까지 합치면 이 일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수치마을은 조선소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였기 때문에 외지에서 파견온 기술자들이 여기서 숙소를 잡았습니다. 모텔을 한 달 단위로 빌려 쓰는 거지요. 월세 40에서 50만 원이면 깨끗한 모텔방 하나를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소까지 걸어서 10분이니까 교통비도 안 들고 그러니 모텔 장사가 대박이었습니다. 방이 모자라서 주민들이 자기 집 빈 방을 하숙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모네 집, 삼촌네 집,
옆집 할머니 집까지 빈 방이라는 빈 방은 전부 하숙방으로 나왔습니다. 나도 그 흐름을 탔습니다. 2003년에 옆 건물이 하나 매물로 나왔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급매로 내놓은 거였습니다. 시세보다 2천만 원 정도 싸게 나왔습니다. 나는 고민을 이틀 했습니다. 마누라가 또 빚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했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어. 조선소가 있는 한. 그렇게 말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옆 건물을 사서 별관을 만들었습니다. 1층은 횟집 확장, 좌석을 30개 더 늘렸습니다. 2층은 노래방 4칸, 3층은 숙소방 6개. 투자금이 2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은행 대출 1억 2천에 내 돈 8천. 큰 돈이었지만 1년이면 뽑고도 남는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횟집 매출이 한 달에 3,500에서 4천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본관과 별관을 합치면 좌석이 80개였는데 저녁이면 회전율이 2바퀴는 돌았습니다. 첫 타임이 6시에서 8시, 둘째 타임이 8시 반에서 10시. 재료비가 매출의 35%쯤 나갔고 인건비가 20%, 기타 비용이 10%. 그러면 순이익이 35%, 한 달에 1,200에서 1,500 사이.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숫자입니다. 2층 노래방도 짭짤했습니다. 횟집에서 1차를 마친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거든요. 사장님, 위에 방 있어요? 이 한마디면 노래방 매출이 추가됐습니다. 노래방 시간당 15,000원에 안주와 음료까지 하면 한 팀당 평균 7, 8만 원은 나왔습니다. 이게 하루에 10팀이 넘게 들어왔으니까요. 3층 숙소도 늘 만실이었습니다. 한 달 월세 50만 원에 6방이면 300입니다. 관리비만 조금 들어갈 뿐 거의 순수익이었지요. 횟집, 노래방, 숙소. 이 3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니까 돈이 돈을 불렀습니다. 그때 나는 큰아들을 부산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 넘었는데 그게 부담이 안 됐습니다. 매달 용돈으로 5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많이 안 보내도 돼요 하면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돈 걱정은 아버지가 할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자식한테 돈 걱정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그게 그때의 나였습니다. 둘째 딸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막내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세 자식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게 전혀 빠듯하지 않았습니다. 학원비, 교복값, 수학여행 비용 전부 현금으로 척척 냈습니다. 마누라가 여보, 우리 좀 아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나는 뭘 아껴, 벌 때 쓰는 거지 하고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쓰는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마누라한테 첫 차를 사줬습니다. 흰색 소나타 EF. 마누라가 그 차를 몰고 마산시장에 장을 보러 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의젓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누라가 차에서 내리면서 여보, 나 이 차 너무 좋아하고 웃을 때 나는 횟집을 해서 정말 잘했다고 속으로 100번을 되뇌었습니다. 나도 중고이긴 했지만 그랜저 XG를 한 대 뽑았지요. 검은색. 횟집 주인이 그랜저를 몰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새벽에 항구에 생선 사러 갈 때 그랜저를 몰고 가면 생선 상인들이 사장님 장사 잘 되시나 봅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허영이라면 허영이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그 시절 이 마을 상인들은 다 비슷했습니다. 돈을 벌면 차를 바꾸고 집을 고치고 자식을 도시로 보냈습니다. 일종의 공식 같은 것이었지요. 옆집 노래방 주인 박 사장은 나보다 1살 위인데 그 양반은 아예 창원에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32평 2억 5천에 샀다고 했습니다. 투자라고 했습니다.
야, 조선소가 있는 한 이 마을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을 위해 도시에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마을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여기가 내 고향 같은 곳이고 여기서 뼈를 묻을 생각이었으니까. 그때 박 사장 말을 따랐으면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 후회가 지금도 목을 조입니다. 돈이 잘 벌리니까 사람 심리가 묘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매달 통장에 1,000만 원 이상이 꽂히는 생활이 습관이 되면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절약이라는 단어가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좌석을 원목으로 바꾸고 바닥에 대리석을 깔았습니다. 수족관을 대형으로 들여놓았는데 길이가 3m짜리였습니다. 그 안에 광어, 우럭, 놀래미, 도다리, 전복까지 넣었습니다. 손님들이 수족관을 보면서 적어주세요. 저거. 하고 고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간판도 네온사인으로 번쩍번쩍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에 보면 바다 위에 불빛이 비쳐서 장관이었습니다. 돈이 나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벌어서 쓰고 남으면 또 투자하고 저축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항상 5천에서 7천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든든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30년을 장사하면서 그 정도밖에 못 모은 겁니다. 벌어서 다 쓴 거지요. 그때 좀 더 모아뒀으면 하는 후회가 지금 이 나이에 뼈를 깎습니다. STX가 재계 14위까지 올라간 게 2007년쯤이었을 겁니다. 셀러리맨 신화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출신이 그룹 총수가 됐다는 스토리가 온 나라에 퍼졌고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STX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니까요. 조선소가 커지면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면 사람이 오고 사람이 오면 장사가 되고 이 단순한 순환이 우리의 밥줄이었습니다. 그 순환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영원해야 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2005년인가 2006년쯤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집집마다 찾아와서 공지를 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산업 부지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는 겁니다. 수치마을 일대를 통째로 수용해서 매립을 하고 거기에 새로운 도크를 짓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장이 우리 가게에 왔을 때 나는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큰일이여, 우리 마을이 수용된다케 하고 말했을 때 칼질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그 소문이 퍼지는데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작은 마을이니까요. 횟집에서, 길에서, 가게 앞에서 만나면 다들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우리 마을이 없어진다며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오래 산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마을을 떠난 적 없는 분들이 내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가라는 거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보상금 받으면 대박이다라며 기뻐했습니다.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쪽이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후자 쪽이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내 땅, 내 건물을 나라나 기업이 사가면서 제값 이상을 쳐주는 겁니다. 수용 보상이 나오면 시세보다 높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는 형님이 거제도에서 조선소 확장 때 보상금을 받았는데 건물값의 배 가까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내 건물 2채, 땅 합치면 시세가 한 3억쯤 되는데 보상금이 그 배라면 6억. 아니, 보수적으로 잡아도 5억은 나오겠지. 5억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창원에 아파트 한 채 사고 나머지로 작은 가게 하나 열면 노후가 보장되는 겁니다. 아니, 가게 안 열어도 됩니다. 3억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꿈 같은 이야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좁은 회관에 마을 사람 7, 80명이 빽빽하게 앉았습니다. 에어컨도 없던 시절이라 선풍기 3대를 틀어놨는데 그래도 더웠습니다. 사람들 열기 때문이기도 했고 긴장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소 관계자 2명이 앞에 섰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는데 노트북을 열어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수용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도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안에 우리 마을이 전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매립 계획, 도크 건설 계획, 일정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보상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주민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언제 보상금이 나옵니까? 이주 대책은 뭡니까? 가게 영업 보상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안 팔 수도 있습니까?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한다는 거니까 금액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을 뿐 돈을 준다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들 곧 받겠거니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335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횟집 골목 입구에서 상인 5-6명이 모였는데 다들 보상금으로 뭘 할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텔 주인 이 사장이 나는 창원에 상가 하나 살 거야 했고 치킨집 주인 정 사장이 나는 그냥 은퇴하려고 시골에 땅 사서 농사나 지을 거야 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나는 어디 가든 횟집은 계속 해야지 했습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아직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벌써 쓸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마누라와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아이들이 잠든 뒤에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보상금 나오면 부산으로 갈까? 창원에 있을까? 마누라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부산은 너무 크고 복잡하다. 창원이 낫다고 했습니다. 나도 동의했습니다. 창원은 마산에서 가깝고 아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 학교 옮기기도 수월하니까. 그래서 둘이서 창원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도 했습니다. 32평 기준으로 얼마쯤 합니까? 부동산 사장이 지금 2억 5천에서 3억 사이입니다 했습니다. 보상금 5억 받으면 아파트 사고도 2억이 남는다. 2억이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밤새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오지도 않은 돈을 벌써 다 써버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보상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7년이 지나고 2008년이 됐는데 구체적인 진행이 없었습니다. 조선소 측에서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조정됐다는 통보만 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장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장님, 어떻게 된 거야? 보상금은 언제 나와? 이장도 답답해했습니다. 나도 알아보고 있는데 조선소 쪽에서 확답을 안 줘. 그래도 대부분은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STX가 제게 14위인데 설마 약속을 어기겠느냐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큰 기업이니까, 약속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조금만 더라는 말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 조금만 더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결국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기다림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2008년 가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전 세계가 난리였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지구 반대편까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은행이 망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이 쓰러지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환율이 치솟고 수출이 급감하면서 온 나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STX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조선소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통해 알게 된 건데 STX는 중국 다롄에 대규모 조선소를 짓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수조원을 투자한 겁니다. 거기다가 에너지 사업, 해운업, 건설업까지 이것저것 문어발처럼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셀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 만든 거대한 제국이 실은 빚으로 쌓은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겉은 번듯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이 얼어붙으면서 선박 발주가 뚝 끊겼습니다. 배를 주문하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돈줄이 마르면서 STX 그룹 전체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STX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실 경영, 분식 회계, 비자금 의혹, 배임 혐의. 한때 자랑이었던 그 이름이 하루아침에 수치가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을 이름이 수치인데 진짜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는 가게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뉴스를 봤습니다. STX 계열사가 하나둘 매각되고 구조 조정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연일 나왔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STX 그룹 유동성 위기 심화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나하고 직접 상관이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흔들리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사람이 빠지고 사람이 빠지면 내 장사가 끝나는 거니까요. 단골 손님이었던 최 반장이 어느 날 저녁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부하 직원들을 대여섯 데리고 오던 사람이 혼자 왔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더니 소주를 시켰습니다. 나는 안주로 회 한 접시를 서비스로 내놨습니다. 최 반장이 소주를 따르면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푹 내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 이제 큰일 났어. 명예퇴직 신청서가 돌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게 좋게 말한 거지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나는 설마 반장님까지 나가는 건 아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최 반장이 소주를 쭉 들이키고 입술을 닦으면서 나는 아직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반 애들 절반은 나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절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절반이 나가면 내 가게 손님도 절반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최 반장이 그날 소주 3병을 마시고 갔습니다. 나가면서 사장님 고마웠어요. 여기 회가 진짜 맛있었는데 하는 거였습니다. 그 고마웠어요 라는 과거형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고마웠어요. 이미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근로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시간이면 골목이 사람으로 넘쳤는데 슬슬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테이블이 비었습니다. 그러다 반이 비었습니다. 그러다 저녁인데 손님이 서너 팀밖에 안 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저녁마다 대기줄이 서던 내 가게에 빈 테이블이 줄지어 있는 모습, 수족관 안에서 물고기만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모습,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 마치 물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밀물때 넘실거리던 바다가 썰물의 바닥을 드러내듯이 사람이 빠지니 마을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골목에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쓸쓸한지, 형광등 불빛만 텅 빈 가게 안을 비추고 있으면 이게 같은 마을이 맞나 싶었습니다. 불과 2, 3년 전까지 넘쳐나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바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 STX 조선해양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법정 관리라는 게 쉽게 말하면 회사가 빚을 못 갚아서 법원이 직접 나서서 관리하는 겁니다. 회사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중환자실에 들어간 셈이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가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STX 조선해양 법정 관리 개시 결정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횟집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 몇 안 되는 손님들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가게 주인들끼리 눈이 마주치면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들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이제 끝이구나. 보상금은 당연히 물 건너갔습니다.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는데 마을을 수용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수용 계획 자체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취소 통보가 온 건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끝난 거였습니다. 5억을 기대하며 창원 아파트까지 알아보던 내 꿈이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마누라한테 그 말을 했을 때 마누라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 앉아서 나는 보상금은 물 건너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누라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 어떡해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떡하긴 그냥 여기서 버티는 수밖에. 그런데 버틴다는 게 얼마나 가능할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가진 돈, 빚, 매달 나가는 돈, 매달 들어오는 돈.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장사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손님이 더 줄면?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옆에서 마누라도 잠이 안 오는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내일이 결국 오지 않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법정 관리가 시작된 뒤로 마을은 급속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조선소가 돌아가기는 했습니다. 법정 관리 상태에서도 이미 수주한 배는 계속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원이 대폭 줄었고 남은 사람들도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예전처럼 3차, 4차를 돌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가거나 기껏해야 편의점에서 캔 맥주 하나 사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불안하니까요. 내일 잘릴지 모르는데 누가 횟집에서 회를 시키겠습니까? 돈도 아끼고 술도 줄이고. 인지상정입니다. 나라도 그랬을 겁니다. 횟집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 달 매출 3,500이 1,7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달에는 1,200, 그 다음 달에는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000만 원이면 재료비 350, 인건비 300, 건물 유지비 150, 공과금 7, 80, 대출 이자 120, 다 빼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적자. 가게를 열면 열수록 돈이 나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종업원 넷을 둘로 줄였습니다. 홀 아주머니 한 분과 주방 보조 한 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 가게에서 7년을 일한 분이었는데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더 이상 월급을 드리기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사장님, 알겠습니다.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뒤돌아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의 밥줄을 끊는 게 이렇게 가슴이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나와 마누라가 다시 예전처럼 둘이서 주방과 홀을 돌았습니다. 30년 전 처음 가게를 열 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39이었고 지금은 50이 넘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고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마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홀을 돌면서 주문받고 반찬 나르고 설거지하고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으면 둘 다 파김치가 돼서 말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고 지금은 희망이 없다는 것, 그 차이가 몸보다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옆집 노래방이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주인 김 사장이 어느 날 인사하러 왔습니다. 평소에는 크게 웃고 떠들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나 이번 달로 접는다. 손님이 없어서 전기세도 못 내겠다. 그 양반 얼굴이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 볼이 통통하고 웃음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반 이상이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나는 소주 한 병을 따서 그 양반과 마주 앉았습니다. 안주는 남은 회 조금과 김치.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소주만 따르고 부딪히고 마시고. 한참을 그러다가 김 사장이 야, 우리 때 좋았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이 골목에 사람 넘쳤잖아. 노래소리 안 끊겼잖아. 나는 그랬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더 하겠습니까? 위로할 처지가 못 됐으니까. 나도 같은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 김 사장이 소주 2병을 비우고 일어서면서 사장님은 좀 더 버텨봐. 횟집은 노래방보다는 낫잖아 하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노래방이 문을 닫으니 그 건물이 비었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은 빠르게 낡습니다. 유리창에 먼지가 끼고 간판 글씨가 햇빛에 발해서 알아볼 수 없게 되고 계단 틈새에서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면 건물 벽에 곰팡이가 피고 겨울에 수도관이 동파되면 물이 새서 바닥이 축축해집니다. 한 건물이 비면 옆 건물도 영향을 받습니다. 거리에 빈 가게가 하나 생기면 그 골목 전체가 어두워 보이거든요. 살아있는 가게 옆에 죽은 가게가 있으면 살아있는 가게까지 죽어 보입니다. 손님 발길이 더 뜸해지고 그러면 또 다른 가게가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한 집이 무너지면 옆집이 무너지고 옆집이 무너지면 건너편 집도 무너집니다. 모텔도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외지에서 오던 기술자들이 줄었으니 숙소가 필요 없어진 거지요. 한때 빈 방이 없어서 복도까지 침대를 놓을 궁리를 하던 모텔들이 이제는 전층이 텅 비어서 주인 혼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모텔은 주인이 야반도주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빚을 감당 못해서 밤에 트럭을 불러 짐을 싣고 떠났다고. 그 건물은 그 뒤로 주인 없이 방치됐고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라는 단어가 이 마을에서 일상이 됐습니다. 법원 경매 공고에 수치마을 건물이 수시로 올라왔습니다. 시세의 반값, 심하면 3분의 1 값에 나왔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서 유찰되고 다시 가격을 내려서 올리고 또 유찰되고 이 과정이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누가 유령마을의 건물을 사겠습니까? 사봤자 장사가 안 되는데. 가끔 경매 관계자가 정장 차림으로 건물을 살피러 오면 거기 전세로 사는 주민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건물이 팔리면 자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요. 경매가가 너무 떨어지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건물이 2억짜리인데 경매에서 7천에 낙찰되면 전세 보증금 10,000원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마을에 오면 주민들이 경계를 했습니다.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찍고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저 사람 부동산 경매 쪽 사람 아닌가? 혹시 도둑 아닌가? 빈 건물이 많으니 도둑도 걱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빈 건물에서 고물을 떼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뜯어간다. 구리 배관을 잘라간다. 수도꼭지까지 떼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돌았습니다. 어떤 집은 대문에 개를 묶어놓고 대문 옆에 들어오지 마시오. 개 묵니다라고 써 붙여놨습니다. 마을이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한때 문을 안 잠그고 살던 동네가 이제는 개를 묶어놓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동네가 됐습니다. 법정 관리가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7년.
사람의 세월로 따지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시간입니다. 그 7년 동안 조선소는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거쳤습니다. 직원 수가 줄고 사업 범위가 줄고 몸집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도 조선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과 설비가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2017년쯤에 새로운 인수단이 들어와서 회사 이름을 K조선으로 바꿨습니다. STX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조선소의 크레인은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왔으니 조선소가 다시 활기를 찾겠지. 그러면 사람이 다시 오겠지. 그러면 장사도 다시 되겠지. 나도 솔직히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곧 알게 됐습니다. 회사가 부활했다고 해서 마을이 부활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산 출신, 창원 출신, 부산 출신,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 충청도에서 내려온 사람. 다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7년간의 불황 동안 숙련된 한국인 기술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은퇴한 사람도 있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사람도 있고 아예 해외로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 반장도 2012년에 명예퇴직을 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고향인 전라도로 내려갔다고. 그 사람이 떠난 뒤로 내 가게에 반 단위로 회식을 오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웠습니다. 동남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에서, 네팔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조선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맞습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배를 만드는 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이 존경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문화가 다르니까 생활 패턴이 달랐습니다. 퇴근하면 횟집에 가서 회를 먹고 소주를 마시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입맛 자체가 달랐습니다. 회를 먹지 않는 나라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소주보다는 자기네 나라 술을 마셨습니다. 먹는 것도 달랐습니다. 향신료가 강한 음식, 기름에 볶은 음식, 매운 고추를 잔뜩 넣은 음식. 내 횟집에서 내놓는 광어회와 된장찌개는 그 사람들 입맛에 안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여기서 쓰지 않았습니다.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거지요. 가족이 고향에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먼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이곳에서 회 먹고 노래방 가고 할 여유가 없는 거지요. 최대한 절약해서 한 푼이라도 더 보내야 하니까. 나도 이해는 합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서 일한다면 나도 그랬을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마을 경제는 이해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돈이 돌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조선소는 돌아가는데 마을에는 돈이 안 떨어졌습니다. 조선소 앞에 사람은 있는데 내 가게 앞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선소에 사람이 많으면 내 가게에도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선소에 사람이 있어도 내 가게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지요. 횟집에 오는 손님은 여전히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일주일에 2, 3팀. 주로 근처에 낚시를 왔다가 회를 먹으러 오는 외지인이었습니다. 조선소 근로자 중에 한국인이 간간히 오긴 했지만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처럼 3차, 4차를 돌지 않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가서 쉽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집에서 맥주 한 캔 마시는 게 요즘 퇴근 문화라고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게 세상의 기준이 된 거지요. 좋은 변화이긴 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횟집 주인한테는 직격탄이었습니다. 마을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골목에서 들리는 말이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이 골목을 채웠습니다.
가게 간판 옆에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붙었고 편의점에는 동남아 식재료 코너가 따로 있었습니다. 카레향, 고수향, 칠리향이 골목에 배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닷바람에 회 냄새, 된장찌개 냄새, 삼겹살 굽는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그 익숙한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는 거니까. 다만 내가 알던 마을이 아닌 겁니다. 30년 동안 정을 쏟은 그 마을이 얼굴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지요. 이름은 같은 수치마을인데 속은 전혀 다른 마을이 된 겁니다. 고향이 아닌 느낌이라고 할까요? 풍악 소리 대신 낯선 언어가 들리고 횟집 불빛 대신 어두운 셔터가 줄지어 있는 골목. 그게 내 고향의 현재 모습입니다. 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 풍경이 통째로 바뀌면 내가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듭니다. 내 마을에서 내가 이방인이라니 이보다 서글픈 게 또 있을까요? 2021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인데 마음은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들어서 매출이 더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코로나까지 겹쳤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는 걸 꺼리는 시절이 됐습니다. 원래도 손님이 없던 판에 코로나까지 터지니 완전히 끝이 보였습니다. 그날도 점심 장사는 거의 안 됐습니다. 오전 11시에 가게 문을 열고 오후 2시까지 앉아 있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마누라가 주방에서 반찬을 준비하다 말고 나와서 빈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다 알았습니다. 저녁에 예약이 딱 한 팀 있었습니다. 4명이서 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오전에 항구에 가서 광어 2마리와 우럭 1마리를 사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광어만 20마리를 사오던 내가 2마리를 사면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팔릴까 남으면 어쩌지? 생선 상인이 사장님 요즘 장사 어때요? 하고 물었는데 나는 뭐 그저 그렇지 하고 대충 넘겼습니다. 그저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녁 6시 반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부부와 그 부모로 보이는 노부부였습니다. 아들 되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회를 사드리러 온 거였지요. 들어오면서 아들이 아버지 여기 회가 맛있대요. 예전부터 유명한 집이래요 하고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유명한 집?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유명했지요. 지금은 텅 빈 마을에 혼자 불 켜고 앉아있는 집이지만 나는 정성을 다해 회를 떴습니다. 광어를 얇게 저며서 접시에 올렸습니다. 칼날이 생선살을 스치는 감각이 30년 동안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뜰 수 있을 만큼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한 점 한 점 두께를 맞추고 접시 위에 꽃잎처럼 돌려 담았습니다. 우럭은 두툼하게 썰어서 별도 접시에 올렸고 곁들이 반찬도 6가지를 정갈하게 냈습니다. 미역초 무침, 콩나물 무침, 생미역, 마늘종 무침, 쌈장, 양파절임. 손님이 적으니까 오히려 한 테이블에 정성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분이 회를 드시면서 눈을 감고 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 회가 달다. 싱싱하구만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내 회를 먹고 맛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예전에는 매일 듣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드물어진 겁니다. 식사 중간에 노인분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예전에 왔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녁이면 노래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는데 나는 그때가 좋았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소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 그런 거지, 세월이 가면 다 변하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다 변하는 거지.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아들 되는 사람이 계산을 하면서 사장님, 장사가 힘드시죠?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좀 그렇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사람이 힘내세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노인분이 나를 한번 돌아보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세대의 사람이니까 내 처지를 아는 거겠지요. 그날 밤 손님이 가고 나서 나는 가게 불을 끄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홀 한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수족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뽀글뽀글 공기 방울이 올라가는 소리. 수족관 안에 광어 한 마리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놈이 내일 팔릴지 안 팔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족관에 물고기가 가득해서 서로 부딪힐 지경이었는데 이제는 한두 마리가 쓸쓸하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수족관 속 물고기처럼 나도 이 마을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노래방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진의 님과 함께 나훈아의 영영.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파도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찰싹찰싹. 그 고요함이 무서웠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건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마을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누라가 주방을 정리하고 나와서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앞치마를 풀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누라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설거지와 칼질과 무리를 한 손. 그 손이 이제는 주름투성이에 관절이 굵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누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나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매달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유지비, 전기세, 수도세, 대출이자. 가게를 열어놓는 것 자체가 돈을 태우는 거였습니다. 손님이 올까 싶어서 문을 열어놓지만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전기세를 내는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바친 가게를 접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가게는 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39에 시작해서 69까지. 내 청춘과 중년과 노년이 이 가게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숙제를 했고 마누라와 여기서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했고 수만 명의 손님이 여기서 회를 먹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 공간에 배어있는 시간의 무게를 어떻게 한순간에 내려놓겠습니까? 일주일을 더 고민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에 와서 청소를 하고 수족관 물을 갈고 테이블을 닦고 혹시 손님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점심에 한 팀이 왔습니다. 화요일 아무도 안 왔습니다. 수요일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설날에도 태풍이 와도 적어도 한두 팀은 왔었는데 이틀 연속 제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끝났구나. 진짜 끝났구나. 2021년 4월 마지막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봄비였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가게에 갔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습니다. 텅 빈 홀에 흰 빛이 쏟아졌습니다. 테이블 12개, 의자 48개. 다 닦았습니다. 한 개 한 개 걸레로 닦으면서 이 테이블에서 누가 앉아서 뭘 먹었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창가 자리는 최 반장이 좋아하던 자리였습니다. 구석 자리는 연인들이 좋아했고 가운데 큰 테이블은 회식팀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수족관의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줬습니다. 마지막 남은 광어 한 마리와 우럭 2마리. 양동이에 담아서 방파제로 가져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양동이를 바다에 기울이니
물고기들이 첨벙하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넓은 바다로 나간 놈들이 한 바퀴를 빙 돌더니 깊은 데로 내려갔습니다. 잘 살아라 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마누라와 둘이서 가게 안을 마지막으로 청소했습니다. 주방에 조리대를 닦고 칼을 씻어서 칼꽂이에 꽂고 도마를 세워 놓았습니다. 냉장고를 비우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하나하나 끄는 과정이 마치 사람의 숨을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하나씩 느려지다가 멈추는 것 같은. 간판은 그대로 뒀습니다. 떼기가 싫었습니다. 바다횟집이라고 쓰인 네온사인 간판. 30년 동안 내 이름 대신 나를 대표하던 그 글씨. 떼어버리면 정말 끝인 것 같아서 그냥 뒀습니다. 불은 안 들어오지만 글씨는 남아있게. 셔터를 내리는 순간 철커덕 그 소리가 비오는 골목에 울렸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내리던 셔터인데 그날은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쇠가 쇠를 긁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마지막 철컥하는 잠금 소리가 골목 끝까지 퍼졌습니다. 마누라가 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나도 울 것 같아서. 비가 얼굴을 적시고 있었는데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닫힌 셔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이 이 셔터 안에 있는데 이제 다시는 열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마누라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여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나는 수치마을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 2개,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횟집 건물에 비하면 콩알만 한 집이지만 여기서 마누라와 둘이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조선소 크레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횟집 건물의 지붕이 보입니다. 닫힌 셔터, 먼지 쌓인 간판. 매일 아침 그걸 봅니다. 안 봐도 되는데 눈이 저절로 갑니다. 횟집 건물은 비어 있습니다. 팔려고 내놨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물건으로 올린 지 3년이 넘었는데 문의 전화가 한 통도 안 왔습니다. 경매로 넘기자니 빚보다 못한 값이 나올 게 뻔했습니다. 건물에 남은 대출금이 아직 3천만 원이 있는데 경매에서 2천에 낙찰되면 오히려 빚이 남는 겁니다. 그냥 들고 있자니 재산세, 건물 보험료가 나갑니다. 비어있는 건물도 돈을 먹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게 지금 내 처지입니다. 수입이라고는 노령연금뿐입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마누라와 둘이 아끼고 아끼며 삽니다. 큰아들이 매달 용돈을 보내주는데 그 돈이 아니면 생활이 안 됩니다. 자식한테 돈을 받는 아버지. 1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한 달에 1,500을 벌던 사람이 자식한테 손을 벌리고 있으니 이게 인생이라는 거지요. 큰아들은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그 녀석이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 부산으로 올라오세요. 같이 살아요 합니다. 며느리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아버님 여기 방 있어요. 편하게 오세요. 고마운 말이지요. 둘째 딸은 서울에 시집을 갔습니다. 사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딸이 아빠 서울에도 바다 가까운 데 있어. 인천에 가면 바다 보여 하고 농담을 합니다. 막내 아들은 창원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깃집입니다. 그 녀석이 아버지 여기 와서 도와주세요. 아버지 손맛이 필요해요 하는데 그게 진심인지 아버지를 끌어내려는 수작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다 잘 살고 있으니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번 돈으로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키운 아이들이 제 몫을 하고 있으니 그것만은 보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마누라는 고집 그만 부리라고 하는데 고집이 아닙니다. 이 마을이 내 인생 전부거든요. 여기서 39부터 71살까지 살았습니다. 내 30년이 이 골목에 배어 있습니다. 골목 바닥에 시멘트 금 하나, 방파제 이끼 자국 하나, 가로등 기둥에 녹 자국 하나까지 나는 다 압니다. 이걸 두고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바닷가를 걷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걷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빨리는 못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팡이를 짚고 조선소 크레인은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소리도 들립니다. 망치 소리, 용접기 소리. K조선이 된 뒤로 미국 쪽 군함 수리 물량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발주량 자체는 예전보다 오히려 많다는 말도 들립니다. 조선소 자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소주를 마시던 최 반장은 10여 년 전에 전라도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끔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건강하소? 나는 여기서 밭이나 일구고 있소. 매일 저녁 우럭회를 시키던 이 과장은 창원으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소식이 끊겼습니다. 금요일마다 부하 직원 10여 명을 데리고 와서 오늘은 내가 쏜다. 고 큰 소리 치던 김 부장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면서 내 장사도 떠났고 내 마을도 떠났습니다. 사람이 마을을 만드는 건데 사람이 빠지면 마을은 그냥 건물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바닷가를 걸으면서 빈 건물들을 봅니다. 녹슨 간판, 깨진 유리창,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계단.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속 시멘트가 드러나 있고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초록빛이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아는 곳입니다. 저긴 김 사장 노래방이었고 그 옆은 이 사장 모텔이었고 코너를 돌면 박 사장 치킨집이었고 그 건너편은 정 사장 분식집이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김 사장은 고향인 충청도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장은 소식이 끊겼습니다. 박 사장은 창원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양반만 현명했습니다. 잘 나갈 때 도시에 집을 사뒀으니까. 정 사장은 부산 딸네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밤마다 어깨를 두드리며 건배하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싶으면 나는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를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 속에 그 사람들 웃음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처럼 고향이라서 못 떠나는 사람, 떠날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또 나이가 많아서 새 출발이 어려운 사람. 10가구쯤 될 겁니다. 우리는 가끔 마을 회관에 모여서 커피를 마십니다. 누가 믹스 커피를 가져오고 누가 과자를 사오고 예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시절 기억나? 최 반장이 소주 10병 마시고도 멀쩡하던 거? 김 사장 노래방에서 누가 마이크 잡으면 안 놓던 거? 이 사장 모텔에 빈 방 없어서 폭도에서 잔 사람 있었잖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잠깐은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 됩니다.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하지만 회관문을 열고 나오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지요. 텅 빈 골목, 닫힌 셔터, 경매 딱지. 웃음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기업의 마을의 운명을 걸면 안 됩니다. STX가 잘 나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그 회사에 의존했습니다. 조선소가 있으니 장사가 되고, 조선소가 있으니 사람이 오고, 조선소가 있으니 마을이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소가 무너지면 마을도 같이 무너진다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달걀뿐 아니라 바구니째 조선소에 맡겨버린 겁니다. 바구니가 깨지니 달걀이 전부 깨졌습니다. 내 인생의 달걀이. 또 하나, 오지 않은 돈을 미리 쓰면 안 됩니다.
보상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나는 저축을 게을리했습니다. 벌어서 다 썼습니다. 인테리어에, 차에, 자식 교육비에, 외식에. 쓸 때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확신이 무너지면 남는 건 빈 통장뿐입니다. 그때 월 수입의 3분의 1만 꾸준히 모아뒀어도 지금 통장에 수억이 있었을 겁니다. 그 돈이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잘 나갈 때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옆집 박 사장이 창원에 아파트를 산 게 지금 생각하면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그 양반은 마을이 무너지기 전에 탈출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마을이 기울어질 때 창원 아파트로 빠져나갔고 지금 편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뼈를 묻겠다는 고집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뼈를 묻겠다는 각오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각오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고생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살아있을 때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물이 맑고 공기가 좋습니다. 조선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바다가 이렇게 깨끗한 게 신기합니다. 요즘은 환경 관리를 잘하는 모양입니다. 아침에 바닷바람을 맞으면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찬바람이 폐를 채우고 짠내가 코를 찌르고 갈매기가 머리 위에서 울면 30년 전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가 떠오릅니다. 슬레이트 지붕 가건물 창문을 열었을 때 바다가 코앞에 있어서 숨이 멎었던 그 순간. 그때의 그 설렘, 그때의 그 희망. 그게 이 마을에서 내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나한테 준 마지막 선물은 교훈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잘 나갈 때 대비해야 한다는 것. 한 곳에 모든 걸 걸면 안 된다는 것. 이 교훈을 30년과 전 재산을 바쳐서 배웠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 하나로 공짜로 배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마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니까요. 빈 건물 사이를 걸으면서도, 닫힌 셔터를 보면서도, 경매 딱지를 보면서도 나는 이 마을의 마지막 주민 중 하나로 여기 있겠습니다. 이 마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도 바다는 그대로 있고 파도는 여전히 치고 갈매기는 아직도 울고 있습니다. 혹시 마산이나 창원이나 부산 쪽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 마을에 추억이 있는 분이 계시면 언제 한번 와 보십시오. 바닷길 드라이브, 방파제 낚시, 그때 그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풍악 소리는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횟집 불빛도 노래방 음악도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파도 소리만큼은 여전합니다. 찰싹찰싹. 그게 이 마을에 남은 마지막 음악입니다. 그 음악이 멈추지 않는 한 나도 여기 있겠습니다.